안녕하세요. 스포츠 주민의 양태빈,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기계를 이용해 신체의 우아함과 강인함을 보여주는 인간이 몸으로 펼치는 가장 극적인 예술로도 불리는 스포츠, 바로 기계체조인데요. 오늘은 기계체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홍철과 양학선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서 더욱더 잘 알려진 스포츠죠. 네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숨은 이야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계체조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온몸으로 경이로운 움직임을 선보이는 신체 예술의 스포츠. 화려한 동작 이면에 선수의 피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만 하는 스포츠 기계체조. 세계 1인자를 향한 우아한 비상. 신체의 한계를 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동적인 스포츠. 오늘 스포츠 주민에서는 기계체조 움직임에 녹아있는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찾아보고 역사상 위대한 선수로 기억될 기계체조 스타들의 활약상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땀과 노력을 보상받는 찰나의 순간, 온몸이 그려내는 신체 예술의 결정체. 기계체조의 모든 것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링 종목 금메달리스트이자 이제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 강단에선 김동화 교수, 그리고 한국스포츠개발원 송주호 박사와 함께 오늘 기계체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기계를 이용해서 체조를 하는 스포츠, 기계체조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역사부터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계체조의 그 역사는요, 그 19세기 초에 그 독일의 그 프리드리히 야한이 오늘날의 그 기계체조의 원형을 그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811년 그 베를린 교회에서 이 노천 체조장을 열어서 그 청소년들에게 그 이 경주나 뭐 도약 또는 투기, 뭐 그런 투기가 아니고 던지는 투기를. 네. 뭐 설마 땅 투기를 생각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등반 뭐 또는 턱걸이와 같은 그 인내력과 이런 투쟁심들을 기르는 운동을 가르쳤고, 또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안마나 목마, 뭐 철봉 또는 평균대, 평행봉 등 이런 기구를 이용한 그에 알맞은 그런 운동으로 고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체조 같은 경우는 1896년 그 제1회 그 올림픽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요. 네. 그 1903년에 제1회 그 세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그런 올림픽 첫 출전,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1960년 제17회 로마 올림픽에서 처음 출전을 했습니다. 네. 예, 남자 선수 1명, 여자 선수 1명이 처음 출전을 했고요. 그 위에도 많은 올림픽에 참가를 했지만 네. 별다른 성적을 내지를 못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서울에서 개최된 88 올림픽에서 도마 종목에서 박종훈 선수가 체조 사상 처음으로 동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한국 기계체조의 신호탄을 알린 박종훈 선수. 그렇다면 이 기세를 이어간 선수는 또 누가 있을까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해 도마 종목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한 유홍열 선수. 이후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여홍철 선수가 도마 종목 은메달을 획득했고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개인 종합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안겨준 김대현, 양태영 선수.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유원철 선수가 평행봉 종목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2년 런던 올림픽 한국 기계체조 역사상 첫 금메달을 도마 종목에서 양학선 선수가 따냈습니다. 한국 기계체조의 미래를 활짝 열어준 선수들의 활약, 정말 자랑스럽죠? 정말 많은 선수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계체조의 대들보하면 여홍철 선수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맞습니다. 여홍철 선수는 96년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죠. 네. 그 당시에 여홍철 선수는 아마 체조에서 사상 첫 번째로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체조계에서 상당히 잘했던 러시아의 네모프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네모프 선수가 육관왕을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선수다 여홍철 선수다. 한국 체조계의 산 증인이자 전설적인 스타 여홍철 선수.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도마 종목 1차 시기 이영철 선수는 화려한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그 결과 9.837점을 기록 금메달을 목전에 앞둔 상황. 오직 자신과의 싸움 2차 시기를 앞두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힘찬 동작으로 회심의 기술을 시도한 영철 선수. 그러나 너무 긴장한 나머지 순간 중심을 잃어 착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쉬움에 고개를 떨군 도마의 신 여홍철 선수. 결국 알렉세이 네모프 선수의 단 0.031점 차이로 금메달을 내주며 은메달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때 애틀랜타 올림픽을 같이 출전했었는데요. 그때 심판진들도 전부가 무조건 실수만 안 하고 두 발만 움직여도 여홍철 선수가 금메달이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도도도 이렇게 정말 그렇죠. 순식간에 그 경기를 보던 모든 사람들이 영철 선수 딱 디디는데 타닥이 아니라 도도도둑 하는 순간 다들 멈춰 있었어요. 예. 다시 이제 선수 대기실 쪽으로 와서 대기하는 쪽으로 와서 사실은 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고. 예. 그때 제가 물어봤죠. 메달 못 딸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네, 2등 할 줄 알았으면 울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철 선수, 우리들의 마음에는 자랑스러운 금메달입니다. 아쉽다고는 하지만요. 은메달도 정말 대단한 그럼요. 거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이 체조에서 메달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 획기적인 일이었을 그럼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국 양학선 선수가 선배의 한을 풀어줬잖아요. 맞죠. 여러분들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선수일 텐데요. 네. 양학선 선수는 체조 역사상 최초로 한을 풀어주면서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라고 볼 수 있죠. 2012년 런던 올림픽 도마 종목에 출전한 양학선 선수. 부담감을 딛고 자신만의 기술을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한국 기계체조 역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세계 최강자로 런던을 제패한 작은 이거인 양학선 선수. 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완벽할 수 있나요? 발구름할 때 양학선 선수 같은 경우가 초속 한 7.8 후반대에 그 빠른 스피드를 있는 반면에 일반 선수들 같은 경우는 6에서 한 7m 초반대의 그 스피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양학선 선수 같은 경우가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양학선 선수의 장점은 뭐 신체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이런 조주에 대한 스피드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계체조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여홍철, 양학선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기계체조에서는 정말 다양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체조 종목과 경기 방식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올림픽 기계체조 경기 방식부터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체조 경기는 1경기 단체 예선전과 4경기 단체 결승전, 그리고 2경기 개인 종합 경기, 그리고 3경기 종목별 결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마루, 안마, 링, 도마, 팽행봉, 철봉 순으로, 그리고 여자 종목은 도마, 2단 팽행봉, 그리고 평균 대 마루 순으로 경기가 치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종목별로도 기술과 동작이 정말 다양할 텐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첫 번째로 마루 운동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마루 매트는 사방이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에서 공중돌기라든지 그리고 수평 버티기, 아크로바틱기 이런 식의 기술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도마 경기는요. 조주 뛰어오죠. 뛰어오는 거리가 25m입니다. 25m. 예, 그래서 뛰어오는 속도를 이용해서 구름판이 있죠. 구름판을 밟고 도마를 손으로 짚고 비약해서 턴이나 돌기나 이런 동작들로 착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마 종목 같은 경우는 높이가 1m 5cm고요. 길이가 1m 6cm입니다. 그리고 폭이 35cm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짚으면서 앞으로 걸어가거나 뒤로 올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희돌기, 그리고 좀 잘 아시다시피 토마스. 예, 토마스. 춤추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체조에서 응용해서 비보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링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제가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 주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산 아시안 게임 링 종목 금메달리스트 김동화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동그란 링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름 18cm입니다. 요 간격은 50cm고요. 네. 그래서 그 링을 잡고 힘 버티기, 스윙 동작, 물구나무 서기 이런 동작들로 종목을 구성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링 보면요. 솔직히 이 양쪽 십자 버티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정말 힘들잖아요. 손을 쭉 펴고 자기의 몸을 버틴다는데. 맞아요. 어떻게 근데 그렇게 선수들 하죠? 얼굴 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평온한 표정을 짓거든요. 이 표정도 중요한 거죠. 표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 체조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평가를 받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심판들이 제가 저 기술을 할 때 상당히 저 선수가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감점의 대상이 되죠. 예. 그러면 억지로 이제 평온한 표정, 미소를 살짝 보이잖아요. 네. 그때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나요?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빨리 내려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비장한 표정 뒤엔 이런 아픔이 있었네요. 이 밖에도 기계체조는 다양한 세부 종목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남자 종목 철봉에서는 회전 운동을 활용한 움직임이 크고 시원하죠. 두 개의 봉을 이용하는 평행봉은 어떨까요? 이 역시 흔들기, 오르기, 돌기 등 다양한 동작을 응용해 신체의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번엔 기계체조 여자 종목 2단 평행봉입니다. 서로 다른 높이의 두 개의 봉을 빠르게 넘나들며 고개에 가까운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가는 팔의 힘으로 가볍게 정복해내는 여자 선수들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 기계체조의 꽃 평균대. 10cm의 좁은 평균대 위에서 한 마리의 학처럼 환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엄청난 힘과 균형감 그리고 유연성을 보여주는 기계체조 정말 아름답죠? 근데 2단 평행봉 같은 경우에 높이가 다른 두 봉을 왔다 갔다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네. 위험 부담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 맞아요. 옆에서 코치님이 언제 떨어지든 잡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경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선수 보호를 위해서 이 금지 기술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금지 기술. 예, 그래서 네. 실제로 이 198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그 2단 평행봉 훈련을 하다가 이 봉에서 떨어져가지고 안타깝게도 이 목뼈가 다치는 바람에 이 전신마비가 된 그 김서영 선수가 있는데요. 또 이 선수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이 떨어져서 다치면서 그 하반신 마비가 되는 그런 선수들도 종종 이렇게 나타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 피기도 전에 그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선수 보호를 위해 그 이 위험한 이런 기술들을 금지하게 된 것이죠. 그럼 금지 기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체조의 그 전설, 그 올가 코르부트가 1972년 이 독일 그 뮌헨 올림픽에서 선보인 2단 평행봉 기술인데요. 네. 그 전에도 없던 이런 초고난도 이 기술을 선보였는데 네. 따라하던 선수들이 이 부상이 상당히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 기술은 이 선수한테 상당히 위험하다. 아무리 네. 고난도 기술이라도 그래서 이 죽음의 기술로도 이렇게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프로드노마 기술도 그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최근 들어선 퇴출을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니 프로토노바라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길래 그렇죠? 이 프로드노마 기술 같은 경우는 아름다워서 더욱 그 위험한 기술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러시아 체조 선수였던 그 엘레나 프로드노바의 그 이름을 딴 이 기술은 네. 도마를 짚고 뛰어올라서 이 공중에서 네. 그 앞으로 네. 이 두 바퀴를 돌고 착지하는 이런 고난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하려면 높은 이런 점프와 또 중요한 게 안정적인 착지가 이 프로도반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사실 그 착지 단계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면 다리를 떨어지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나 아니면 이 등으로 네.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기술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잘못된 착지로 인해서 이 병원에 실려가는 선수들이 네.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물론 고난도 기술이 네. 높은 점수를 받고 추가점을 얻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안전입니다. 맞습니다. 네. 기계체조에서는요 기술을 선수 이름을 따서 네.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여일, 여이, 맞아요. 뭐 양원 이게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 들으면 왠지 뿌듯해져요. 자랑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용어를 좀 설명드리면 이 기술은 구름판을 똑바로 밟고 손을 이렇게 틀어서 짚습니다. 네. 틀어서 짚어서 비약해서 몸을 굽혀서 두 바퀴를 돌아서 착지하는 아주 높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투 기술은 구름판을 정면으로 밟고 손을 똑바로 짚습니다. 네. 그리고 몸을 편 자세에서 공중에서 두 바퀴 반을 비트는 동작이죠. 예, 이게 바로 900도를 턴하는 건데요. 상당히 네. 어려운 기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영철 선수가 올림픽에 작지가 좀 불안했습니다. 명실상부 한국 기계체조의 간판 스타 양학선 선수. 오늘은 양학선 선수의 독창적인 기술에 숨은 회전 운동의 원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일 기술은 구름판을 정면으로 밟아 도마를 양손으로 짚은 뒤 공중에서 3회전 총 1080도 턴을 한 후 착지하는 동작인데요. 특히 주목할 것은 양학선 선수의 강점인 빠른 조주 동작입니다. 조주 동작의 스피드를 받아 도약 시 큰 추진력을 얻어 공중 3회전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더 자세하게 기계체조의 회전 운동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완벽한 회전을 위해 프로 선수들도 명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도약과 회전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최대의 속력으로 도움닫기를 합니다. 이후 도약할 때는 몸의 반동과 탄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 이때 무게중심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인체를 중심으로 원심력과 구심력이 생기면서 회전 운동이 가능한데요. 특히 팔을 최대한 몸 안쪽으로 좁힐수록 공기 저항이 줄어 회전력은 상승하게 됩니다. 기계체조의 회전 운동 잘 이해하셨나요? 네, 기계체조에는 대부분 이 회전 동작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안에도 결국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네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발구름 이후에 도마를 짚을 때 살짝 짚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하면서 빠르게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명 브레이킹 폴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도마를 짚을 때 달려오는 속도, 이것을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네. 운동 에너지를 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발구름과 그다음에 도마 손짚는 네.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도약을 할 때 이 도마를 짚는 순간에 짧을수록 상당히 좋아요. 강력한 이런 브레이킹 폴스가 걸려야지만이 바로 이제 수평을 수직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높이를, 채공 높이를 획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높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회전을 그렇죠. 여유 있게 네. 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게 그 돌 때는 기자님들이 사진을 안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아름다운 선수들, 멋진 선수들이 그 돌 때만큼은 사실은 얼굴이 많이 중력의 4배의 힘을 받으니까 네. 아무래도 얼굴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네. 꼭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사를 쓰시니까. 네, 그럼 이 기계체조 하면 빼놓고 갈 수 없는 전설의 선수들 이야기도 다시 조금 해볼까 싶은데요. 체조의 여왕 코마네치와 코르부트는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루마니아의 나디아 코마네치는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네. 정도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70년대 세계 여자 기계체조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 선수가 바로 루마니아의 나디아 코마네치와 옛 소련의 올가 코르부트 네. 선수죠. 코르부트의 원래 별명은 네. 민스크의 참새였습니다. 참새요? 예, 참새요. 민스크는 그녀의 모국 벨라루시의 수도인데요. 네. 참새처럼 가벼운 몸놀림과 가날픈 외모 때문에 이런 닉네임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 그녀는 1972년 문헌 올림픽에서 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네. 사상 최초로 평균대에서 뒤로 공중 제비돌기라고, 공중돌기죠. 공중 제비돌기를 시도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네. 서 있기도 굉장히 불안한. 그렇죠. 발을 헛디딜 것 같은 좁은 쪽에서 그런 연기를 했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따냈고 또 세계에서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선수인데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코르부트를 넘을 수 있는 선수가 나올 것 같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런 예상은 불과 그 올림픽 4년 바로 그 다음 대회인 그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보기 좋게 그 기록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 올림픽.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당시 여자 기계체조는 1972년 뮌헨 올림픽의 요정 올가 코르부트 선수가 또다시 올림픽 무대를 제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주종목 평균대에서 특유의 유연성을 살린 환상적인 연기로 세계인의 기대에 화답한 올가 코르부트 선수. 그러나 올가 코르부트 선수의 독주를 막아선 14세 어린 소녀 선수가 등장하면서 세계 체조계가 들썩였습니다. 올림픽 첫 출전에도 불구하고 절도 있는 동작과 독창적인 기술로 좌중을 휘어잡은 나디아 코마네치 선수. 작은 체구에서 뿜어나온 파워풀한 동작으로 올림픽 무대를 장악했죠. 그 결과 세계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기계체조 여제에 올랐습니다. 진짜 놀랐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네. 76년에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 당시에 네. 이단표 행봉 이 코마네치 선수가 행했는데 그 당시에 코마네치 선수가 진짜 무결점에 네. 완벽한 기술 연기를 시도했었어요. 네. 했는데 이 전광판에 점수판이 1점이 나온 겁니다. 1.00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 아니 1.00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거는 아무래도 심판진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뭐 뇌물을 수수했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전까지는 9.99 점수가 네. 최고였는데 네. 이 코마네치 선수 같은 경우가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9.99에서 10점 만점을 받으니까 1.00으로 이렇게 전광판에 표시가 된 거죠. 전광판 문제였네. 네, 그래서 관중들도 당황했고 네. 본인 스스로도 당황했고 네. 상당히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들 놀라고 계시고 있죠? 네. 네네. 여기서 좀 더 놀랄 만한 소식을 제가. 그런데 말입니다. 기계체조는요, 예전부터 네. 백인들의 스포츠, 그리고 특히나 이 북유럽 쪽, 러시아 쪽 이쪽 선수들이 뭐 무조건 최강세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흑인 선수가 이 체조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몬 바일스 선수. 네, 기계체조의 예제라고 불리고 있죠. 시몬 바일스 선수는 리오 올림픽에서 기계체조 개인종합 경기를 비롯해서 띵틀, 마루, 단체전 금메달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 5개를 수확하며 금은 코마네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이 바일스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윤여 시절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좀 불운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아버지가 사실 누군지도 몰랐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바일스 선수 같은 경우는 매우 활동적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히 경제심이 상당히 강했고 네. 또 이렇게 기계체조에 빠진 이후에 특유의 그런 승부욕 때문에 네. 한 동작을 행할 때 완벽하게 행하는 이러한 이 정신적인 면도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 또 특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주변 환경이 그래서 그랬는지 이 주의력 결핍 장애까지 알았고 그런 부분을 이러한 기계체조를 통해서 극복한 그런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의력 결핍 장애하면 특히나 집중력이 없는 그렇죠.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기계체조 한 번만 실수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기계체조를 네. 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거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리우 올림픽의 성과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녀의 노력과 근성 이게 아마 빚을 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여홍철 양학선 선수를 잇는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는데요. 유망주들의 성적도 궁금해요. 요즘 유망주들 어떤가요? 네, 기계체조의 기대주로 떠오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반가운 여자 선수 소식이네요. 중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북한 선수와 이렇게 SNS에 사진을 많이 공개했죠. 이현주 선수가 네. 있고요. 네. 이현주 선수는 지난해 리우 올림픽에서 출전해서 경험이 있는 선수인데요. 올해에도 전국대회와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마루 종목에서 맹활약 중에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계체조가 미래가 밝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나라 기계체조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지도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당히 인기 종목이 바로 기계체조입니다. 그리고 선수들한테는 학생들이 클럽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조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변 학대에 네.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니어 선수들을 체계적인 훈련 방법과 관리를 통해서 제2의 양악선, 제2의 여홍철 같은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체조는 그 모든 스포츠의 기본 종목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 사실은 그 대중들의 관심이 좀 소홀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선택과 이 집중을 통해서 제2의 아까 말씀하신 양학선 선수를 발굴하고 또 이 체계적인 이런 꿈나무 선수 육성을 통해서 발굴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최첨단 이런 스포츠 과학 지원을 통해서 이 신기술 개발 등을 행하게 되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확실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조금 아쉬운 인사를 드려야 할 네.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저희 스포츠 주민은 스포츠를 사랑하는 우리 전문가분들과 오늘 기계체조에 이르기까지 총 23개의 스포츠 종목에 대해 분석하고 또 그 안에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재밌게 풀어봤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저희 프로그램은 이만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희는 이 스포츠 종목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네. 미래를 저희가 기대하고 얘기를 쭉 들었거든요. 네. 예, 매 눈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약속한 일들이 행해지지 않을 때 저희는 다시 돌아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할 겁니다. 네, 그럼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